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장 골목에 앉아 있었어요. 철판 위에서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고 순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저녁 장 보러 오는 사람들 발소리가 덜컹덜컹 들려왔죠. 67,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손님 하나 오면 반가워 웃고 1,000원이라도 더 벌려고 아침 6시부터 이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뭔가 달랐어요. 아주머니,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25쯤 돼 보이고 손목에 찬 시계가 반짝이며 구두는 빛이 날 정도로 윤이 났죠. 이런 사람이 왜 이 골목에? 떡볶이 드시려고요? 제가 물으니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아주머니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택이라니. 내가 뭘 선택했다고? 그냥 살아온 거지. 선택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되물었지만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백만장자예요. 26살에 회사를 3개 운영하고 돈은 쓸데없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뭐라고? 백만장자가 나 같은 사람이 부럽다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젊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떡볶이를 저었는데 그가 제 옆에 쪼그려 앉는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오셨나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그리고 그 질문이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 거라는 것도 몰랐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7회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선택.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왔을까요?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시골 마을, 가난한 집, 7 남매 중 5째로 태어나 밥 먹는 것조차 눈치 보며 자랐죠.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어요.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빠들만 공부시켰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으니까요. 16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어요. 미싱 돌리고 실밥 자르고 먼지 마시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21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착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저를 때리거나 외박하는 일 없이 그저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아이가 2 생겼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아이들이었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비 벌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렸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한여름에도 땡볕 아래서 시멘트 나르고 한겨울에도 찬바람 맞으며 일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흘 만에 눈을 감았죠. 그때 제 나이 33. 딸은 중학생,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이들이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하늘 날아갔어. 우리 잘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런데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지? 그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 같은 건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아이들을 먹여야 했으니까.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시장 골목 구석에 자리 깔고 철판 올려놓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죠. 손님들이 아줌마 떡볶이 하나 하고 외치면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라도 살 수 있구나.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 선생님이. 이 아이는 서울대 갈 제목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벌었어요.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참았어요. 내 딸이 공부할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어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며 학교에서 연락 오는 일이 잦았죠. 어머니, 애가 또 싸움을 했어요. 어머니,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야단치지 못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아니까요. 딸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좋은 학교였어요. 등록금이 1,000만 원. 그 돈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떡볶이뿐 아니라 순대도 팔고 튀김도 팔고 하루에 4시간만 자며 그렇게 버텼죠.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대기업이었어요. 그날 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내가 해냈구나. 내 딸을 여기까지 키워냈구나. 아들도 군대 갔다 와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나름대로 제 자리를 찾아갔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딸은 결혼하며 남편 따라 다른 도시로 갔고 아들은 여자친구 생기더니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엄마, 나 바빠. 엄마, 다음에 갈게. 전화할 때마다 그런 말만 듣고 얼굴 보는 건 명절뿐이었죠. 어느 날 혼자 떡볶이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아이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마니까. 이게 여자니까. 이게 내 운명이니까.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어요. 세월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딸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손녀였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예뻤어요.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와. 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장사를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아들도 결혼했어요. 신부는 괜찮은 집안 딸이었는데 결혼식 날 제가 입고 간 옷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 좀 더 깔끔하게 입고 오시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는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걸 우연히 들었죠.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옷. 아, 나는 정말 초라하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아이들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전화는 제가 먼저 걸어야 했고, 만나자고 하면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명절에도 오지 않는 해가 생겼어요. 엄마, 올해는 처가 쪽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 엄마, 애가 감기 걸려서 못 갈 것 같아. 핑계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냥 오기 싫은 거라는 걸. 가난한 엄마 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엄마가 부끄러운 거라는 걸. 어느 날 손녀 생일이었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오늘 애 생일이지? 할머니가 용돈 좀 보내줄게. 그랬더니 딸이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냥 건강만 챙겨. 건강만 챙기라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나머지는 관심 없다는 뜻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외면당할 짓을 했나? 그때 시장 아는 언니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 자랑은 해도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한 병 샀어요. 평소엔 술을 안 마시는데 그날만큼은 마시고 싶었어요. 한 잔, 두 잔, 석 잔. 취기가 오르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게 아닌데, 이렇게 외로워지려고 내 인생을 다 바친 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떡볶이 철판 하나, 낡은 리어카 하나, 월세 단칸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씻고 옷 갈아입고 시장에 나갔어요. 언제나처럼 철판 닦고 떡 씻고 고추장 풀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손님이 오면 웃으며 담아주고 돈 받고 인사하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뭔가 텅 빈 것 같았어요.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에 깨끗한 구두, 반짝이는 시계.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가 제 앞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떡볶이 드시려고요? 아니요. 그냥 잠깐 앉아있고 싶어서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네, 앉으세요. 그렇게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저는 떡볶이를 저으면서 슬쩍슬쩍 그를 쳐다봤어요. 얼굴은 젊은데 표정은 무척 지쳐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으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주머니는 왜 이 일을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그야.
먹고 살려고 하죠. 그것뿐인가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 키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돈이 많아요. 26살에 회사를 3개 운영하고 있고 차도 2대 있고 집도 3채 있어요. 근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제가 돈만 벌면 만족하시고 친구들은 제 돈만 보고 다가오고 여자친구도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회사 빠져나와서 걷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를 봤죠. 혼자 앉아서 떡볶이 저으시는 모습을요. 왠지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젊은 친구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외로움은 똑같은 거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요즘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자주 시장에 왔어요. 그 청년 이름은 준혁이었어요. 26, 스타트업 CEO라고 했죠. 처음엔 그저 가끔 들러서 떡볶이 한 접시 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스쳐 지나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3번씩 오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왔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왔어요. 씩 웃으며 인사하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장 풍경을 바라보곤 했죠. 준혁 씨, 회사 일은 안 바빠요? 바쁘죠. 근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말하며 떡볶이를 먹는 그 모습이 왠지 제 아들 같았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자식분들은 뭐 하세요? 딸은 대기업 다니고 아들은 작은 회사 다녀요. 자주 뵈어요? 아니, 바빠서 잘 못 보죠. 거짓말이었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안 오는 거였으니까요.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저 보고 싶다고. 전화하시는데 저는 맨날 바쁘다고. 나중에 간다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타이르듯 말하니까 준혁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주머니 자식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내 아이들도 나한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 딸한테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여보세요? 은지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나?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잘 지내요. 엄마는요? 응, 나도 잘 지내. 그렇게 몇 마디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딱 3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해서 다음 날 준혁이한테 말했어요. 준혁 씨,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하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네, 아주머니. 알겠어요. 준혁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대요. 주말엔 집에도 들르고 용돈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머니 자식분들도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아주머니는 참기만 하세요? 왜 자식들한테 섭섭하다고 보고 싶다고 말 안 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고? 그게 엄마니까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으니까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엄마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섭섭하고 보고 싶은 감정 느낄 권리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맞아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외롭고 섭섭하고 보고 싶은데 왜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준혁이는 제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됐고 저는 그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됐죠.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민수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돈, 또 돈 이야기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노후 대비하려고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죠. 민수야, 그 돈은 엄마가 나중에 아프면 쓸 돈인데. 엄마, 사업 안 하면 나 큰일 나. 제발 이번 한 번만. 아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고민했어요. 주자니 노후가 불안하고 안 주자니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고 결국 돈을 줬어요. 꼭 갚아야 돼. 알았지? 응,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잘한 걸까? 준혁이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그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아들이 갚는다고 했으니까. 준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사람들은 쉽게 빌린 돈은 쉽게 갚지 않아요. 특히 부모한테 빌린 돈은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사업은 잘 돼가? 응, 그냥 그래. 그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지금 형편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아들 SNS를 봤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여행 가고 새 차 샀다고 자랑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죠.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업이 어렵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구나. 엄마 노후 자금은 안 갚으면서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돈 언제 갚을 거야?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야, 민수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아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었죠. 준혁이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준혁 씨, 나 정말 바보 같아요. 아들한테 속은 거예요. 준혁이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무 쉽게 줬나 봐요.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마음을 몰라준 거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뭐죠? 빈 통장, 늙은 몸, 외로운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후 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은지야. 응, 은지야. 잘 지내? 응. 근데 엄마, 애가 요즘 피아노 배우고 싶대. 근데 학원비가 좀 비싸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또 돈, 또 도와달라는 이야기. 은지야, 엄마 지금 돈 없어. 동생한테 다 줘버려서. 네, 민수한테? 왜요? 사업 자금 달라고 해서. 엄마, 그 새끼한테 왜 돈을 줘요? 엄마, 진짜. 딸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게 화낸 게 아니라 동생한테 화낸 거였죠. 은지야, 너도 오빠니까. 엄마는 진짜 맨날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예요? 왜 그렇게 호구처럼 살아요? 호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딸 눈에도 나는 호구였구나. 미안해, 은지야. 에이, 됐어요. 나는 알아서 할게요. 딸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시장에 나가지 못했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준혁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주머니, 오늘 안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답장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자며칠 동안 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죠. 그런데 셋째 날 준혁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준혁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준혁 씨, 왜 여기까지? 아주머니, 걱정돼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응, 괜찮아. 아니에요. 전혀 안 괜찮아 보여요. 준혁이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은 거 먹고 기분 전환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주머니, 제발이요. 저 때문에라도. 결국 따라 나섰어요. 준혁이는 저를 깔끔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평생 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죠. 아주머니,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마음껏 드세요. 고기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고 정갈한 밑반찬들이 쫙 깔렸어요.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대접받아 봤나 싶어서. 왜 우세요, 아주머니? 아니, 그냥 고마워서.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정도야 당연하죠. 밥을 먹고 나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말해봐. 아주머니 자식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만 받아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준혁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준혁 씨. 걔네도 바쁘니까.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 해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와요? 그건 핑계예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머니한테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아요.
남은 게 없어요. 준혁 씨,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하세요, 아주머니. 뭘? 아주머니 인생을요. 지금부터라도 아주머니를 위해 사세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말하세요. 섭섭하다고,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더 이상 돈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도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준혁이 말이 맞아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엄마, 그 얘기 또 하게? 나중에 갚는다니까. 민수야, 엄마 진심이야. 그 돈 없으면 나 노후에 큰일 나. 엄마도 참. 나도 지금 힘들다니까. 너 요즘 여행도 다니고 차도 샀더라. 어떻게 알았어? SNS 봤어. 민수야, 엄마 돈은 안 갚으면서 그렇게 쓰는 거야? 엄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라 엄마 돈 갚으라는 거야. 에이, 됐어. 전화 끊을게. 야, 민수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해야 할 말을 했으니까요.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은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지야, 엄마가 미안한데. 앞으로는 돈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네. 왜요? 엄마도 이제 늙었고 노후 준비해야 돼.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생각해봤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은지야, 엄마 보고 싶으면 자주 와. 전화라도 자주 해. 알겠어요, 엄마. 딸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갔어요. 떡볶이 철판을 닦고 재료를 준비하고 언제나처럼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달까요? 준혁이가 왔어요. 아주머니, 오늘 표정 밝으신데요? 응, 그래. 기분이 좋아. 무슨 일 있으세요? 있지. 어제 자식들한테 할 말 다 했어. 진짜요? 어떻게 됐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근데 후회는 안 돼.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아주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돈 곧 갚을게.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 애들이랑 같이. 정말로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과 손녀였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은지야. 손녀를 안아봤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았어요. 진짜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들렀고 아들도 가끔 연락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그리고 준혁이는 여전히 시장에 왔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왔어요. 준혁 씨, 회사 일은? 다 처리하고 왔어요.
아주머니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어느 날 준혁이가 제안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아주머니, 이 떡볶이 장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글쎄, 몸이 허락할 때까지. 그게 몇 년이나 될까요? 모르지. 준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아주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잖아요.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좋아. 아주머니,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주머니 이야기를 올리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찾아올 거예요. 유튜브? 그게 뭐야? 준혁이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여러 사람들이 음식 만드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아주머니 떡볶이를 먹으러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아주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떡볶이만 만드시면 돼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유튜브를 해? 하지만 준혁이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다음 날부터 준혁이는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떡볶이 만드는 게 쑥스러웠죠. 아주머니,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평소처럼요. 그래도 이거 이상해.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준혁이 말대로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냥 떡볶이 만들고 손님 받고 그런 모습을 찍는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준혁이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주머니, 이거 봐요. 편집 끝났어요.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떡볶이 만들고 웃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게 나야? 네, 아주머니예요. 멋지시죠? 이상했어요. 화면 속 나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이거 올려도 돼요? 응, 올려봐. 준혁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67세 떡볶이 아주머니의 하루 40년 한결같은 맛. 처음엔 조회수가 몇백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0명, 5000명, 10,000명. 일주일 후엔 10만 명이 넘었어요. 아주머니, 대박 났어요. 10만 뷰 넘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아주머니 영상을 10만 명이나 봤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10만 명이나 내 영상을 봤다고?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주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저도 어머니 생각나네요. 힘내세요, 아주머니. 응원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다니. 그 후로 시장에 손님이 많아졌어요. 아주머니, 유튜브 보고 왔어요.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아주머니, 제가 서빙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준혁 씨.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고 매출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아주머니, 이제 좀 여유 생기셨죠? 응, 그런 것 같아. 고마워, 준혁 씨.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됐을 거야.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잘하셨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아르바이트생 한 명 뽑으세요. 아주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아주머니 몸 상하면 안 돼요. 결국 20살짜리 대학생 한 명을 고용했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저녁엔 좀 일찍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했던 질문. 응, 기억해. 오늘 무엇을 선택했냐고 물었었지. 그때 아주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대답 못했지. 나는 선택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준혁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매일 선택하고 있어. 어떤 걸요? 내 행복을요. 내 존엄을요. 내 인생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맞아요. 나는 이제 선택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쳤다고. 선택의 의미요. 아주머니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60대에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큰 용기가 됐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선택하려고요. 돈만 쫓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요. 그래, 준혁 씨. 잘 생각했어.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67회를 살아오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늦은 건 없다는 걸. 살아있는 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이라는 걸.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거친 손.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모든 흔적이 내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시장에 나갔어요. 떡볶이 철판 앞에 앉아 고추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나는 선택한다. 나를 위해 살기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유튜브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넘었고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어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라는 책도 냈죠. 준혁이가 도와줬어요. 아주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세요. 그래서 썼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요. 책이 나온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다니. 딸과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먼저 전화하고 자주 찾아와요. 엄마, 주말에 갈게.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섭섭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이제 알아요. 내 행복은 자식들한테 달린 게 아니라 내 선택에 달렸다는 걸. 준혁이는 여전히 제 친구예요. 가끔 시장에 와서 떡볶이 먹으며 이야기 나누죠. 아주머니, 요즘 어때요? 좋아. 너는? 저도 좋아요. 요즘 의미 있는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둘 다 길을 잃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오늘도 시장에 손님들이 와요.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떡볶이를 담으면서 문득 생각해요. 67에 시작한 이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그때 준혁이가 묻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나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아직 늦지 않았다고. 살아있는 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혹시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을요.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